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아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LA 카운티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 시작합니다. LA 카운티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여전히 신청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달 말까지 비즈니스와 비영리 재단에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 지원금 (Economic Opportunity Grant)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산하 경제노동인력개발부 (EWDD에서) 접수를 하고요. 임대료 무상 지원 신청서는 연간 수입이 $500만 미만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렌트비를 내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신청은 이 EWDD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까지입니다. EWDD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최소한 $2,500에서 최대 $15,000까지 임대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단한 정보 또 하나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요, 미국 시장에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자사 블로그에서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라면서 넷플릭스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에게 이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당신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도록 새 멤버십으로 프로필을 바꾸거나 또는 추가 회원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존 계정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7.99, $8를 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7.99가 뭐예요? 그냥 $8 하면 말하기도 편한데. 여하튼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들이 계정을 공유해서 소위 공짜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계정 공유를 이제부터는 단속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보신다면요, 넷플릭스에서 등록된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이메일로 뭐가 온 게 없는지 한번 오늘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두 가지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합니다. 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론 디샌티스와 일론 머스크는 어제 동부 시간 오후 6시 이 트위터의 음성 대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라고. 이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공동 행사를 하는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선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이 트위터라는 회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한 그 출마 선언은 디샌티스 지지세에 일단은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큰 힘까지는 몰라도 일단 화제 그리고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 않을까 그런 평가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요, 1억 4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요. 또 종잡을 수 없는 평소의 그런 발언 등으로 인해서 논란을 양상하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출마 선언 직후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한다라는 점은 양날의 칼과 같은,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트위터를 디샌티스의 캠페인의 그 핵심 근거지로 삼는 전략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콜로라도 주가 음력설, 이 루나 뉴이어를 공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배추도 김치 담글 때 만드는 배추, 차이니스 캐비지라고 쓰지 말고 김치 캐비지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가능하고요. 또는 나파 캐비지라는 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음력설도 차이니스 뉴이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루나 뉴이어가 공식적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콜로라도 주가 이걸 아예 공휴일,
노는 날로 지정을 한 겁니다. 콜로라도 주 상하원은 지난 3월에 발의되었던 음력설 공휴일 지정 법안을 최근에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을 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입법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설 차이니스 뉴 이어가 아닌 루나 뉴 이어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매년 2월 첫째 주 금요일, 2월 첫째 주 금요일을 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이제 매년 2월 첫째 주 금요일 이 음력설에 하루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금, 토, 일, 즉 음력설 롱 위켄드를 콜로라도주에서는 갖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트럭으로 이 백악관에 돌진을 하려 했던 그 사람은요, 미주리주 출신의 네오나치 동조자로 의심되는 19살의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보안 장벽에 트럭을 충돌시킨 19살의 운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해치겠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위협적인 발언을 한 그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주리주 체스터필드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 바르시 칸둘라라는 이름을 가진 19살의 이 남성은 밤 10시쯤 백악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인 라파예트 광장 북쪽 지점에서 임대해서 빌린 그 유홀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칸둘라가 고의로 차량을 장벽에 벽에 충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2차례 보안 장벽을 크게 들이받았으며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경찰이 접근하자 나치 깃발을 들고 나와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총기는 소유하지 않았으며 트럭에서 나치 깃발이 발견됐지만 총기나 폭발물 등은 없었다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런데 그 피의자는 트럭을 충돌시킨 직후에 가방에서 이 깃발을 꺼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국립공안경찰대는 용의자의 혐의에 대해서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공격, 또 차량 난폭 운전, 그리고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는 그의 가족 살해 혐의, 또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 그의 가족 납치 혐의, 위해 위협 혐의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한꺼번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연방 재산 손괴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 이 SS 요원들에게 백악관에 가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책임지고자 했다라면서 그래야만 한다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나는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처 일부 도로와 보행자 통로가 폐쇄됐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갑자기 논란이 상황이 발생하자 투숙객들이 갑자기 대피하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디폴트 협상 소식 오늘도 점검해드립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아직도 양측은 여전히 팽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한도를 올린 뒤에 그 후에 이 지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그 백악관과 무슨 말이냐, 예산 삭감이 먼저다라는 이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그런 상황에서 메카시 의장이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이 디폴트 시한이 임박한데도 협상 돌파구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어제 CNN에 출연해서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는 그러면 정확히 얼마나 더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냐 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협상의 일부다. 민주당은 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쓰고 싶어 한다 라면서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일단 6월 1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러니까 협상 타결이 6월 1일 전까지 놓치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6월 15일 전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 상원에 넘길 시간도 있고 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죠. 이 JP모건 체이스가 투자자들에게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주식 보유를 줄이고 대신에 금을 사고 현금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뭐 그게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JP모건의 투자 전략팀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지금 줄이는 대신에 현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안전자산 수요와 부채 한도 관련 리스크 해지 등을 감안해서 에너지 관련 자산을 좀 팔았고 금 매수로 어느 정도 전환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JP모건의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답보 상태인 부채 한도 협상과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 증가 또 매파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연준의 태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JP모건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태평양의 유명한 휴양지죠. 괌. 여기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십니다. 이 괌에 지금 슈퍼 태풍 마와르라는 태풍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해안과 저지대 그리고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5만 명에게 높은 곳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말로 장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마와르라는 태풍은요, 괌에 접근하는 이 태풍 가운데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마와르 태풍이 현재 최대로 지속되고 있는 풍속이 시속 241km 이상인 4등급 슈퍼 태풍으로 발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괌 기상청은 그런데 이 마와르 태풍이 괌에 도착할 때는 풍속이 시속 257km로 높아져서 4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더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찾고 또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관광지로 유명하죠. 지난 2018년 10월에 이 슈퍼 태풍 위투라는 태풍이 괌과 멀지 않은 이 북마리아나 제도를 휩쓸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이 사이판 둥지에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오는 6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8월까지 6, 7, 8월 달 동안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년보다는 조금 더 더울 것이다 라면서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8월의 평균 기온이 화씨 90도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90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100도를 기록하는 날, 또 100도를 넘는 날도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여기에 올 여름 캘리포니아주의 강수량도 평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를 비롯해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이 대도시는 8월 평균 강수량은 0.1인치인데요. 올 여름은 이보다도 더 적어서 더더욱 건조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더운 날씨의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이 엘니뇨가 일어날 가능성은 80%로 지금 전망됐는데요.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이때 수온이 섭씨 0.5도 오르고 그게 결국은 대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값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딜까요? 북가주의 에서튼이라는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인 클리버가 진로우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집코드별 주택 가격 비싼 도시 10곳, 상위 10곳에 북가주 에서튼을 포함해서 상위 10곳, 탑 10, 10곳 가운데 7곳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2위는 베벌리힐스, 3위는 사가포낙, 4위는 로스알토스 힐스, 그리고 5위는 메디나는 이제 시애틀에 있는 지역이 시애틀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디나에 이어서 이 산타모니카, 몬테시토, 렌초 산타페, 그리고 워터밀, 또 남가주의 LA 남쪽의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애틀 인근 메디나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상위 10곳의 이름을 올린 도시 대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LA 인근 또는 뉴욕 인근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고 부촌인 이 에서튼이라는 지역은요, 이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사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지역이 만이라고 하죠. 샌프란시스코 그 연안에 위치한 전통적인 고급 주택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을 비롯해서 부자들의 저택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요, 736만 달러로 2018년 495만 달러와 비교하면 5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제일 비싼 집이 736만 달러가 아니라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몇 천만 달러 집들도 즐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국제항공사죠. 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월요일부터 인천, 뉴욕 정기 노선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출발편은 인천공항에서 주 4회 월, 수, 금, 일요일 밤 9시 5분에 출발을 하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 뉴욕과 접해 있는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공항에 도착합니다. 뉴욕 출발편은요. 주 4회 월, 화, 목, 토요일에 출발을 하고 뉴워크 리버티 공항에서 동부 시간으로 새벽 0시 30분 출발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이튿날 새벽 4시 25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한국 국적항공사들이 취항한 JFK 국제공항이 아닌 뉴워크 리버티 공항을 이용공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공항은요, 장점도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도심과 불과 15마일 거리에 있어서 뉴욕 도심 노선으로도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이 LA 노선을 운항하고 있죠. 뉴욕의 지하철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뉴욕시 퀸스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올해 39살의 카말 썸레이드라는 노숙자를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썸레이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이른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맨해튼의 한 역에서 함께 내린 35살의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움켜잡고 승강장을 빠져나가려는 열차를 향해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이 여성의 머리를요. 그래서 그 여성이 현재 치명적인 중태에 빠져버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피해 여성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현재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상태다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목 아래로 완전 마비된 상태라면서 갑자기 사망할 위험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나 이 노숙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뉴요커들을 아주 긴장시키는 그런 무작위 폭력, 소위 묻지마 범죄의 한 사례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뉴욕 지하철에서는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그 묻지마 공격이 최근에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점은 또 이례적인 점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전기차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 다음 차로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밝힌 소비자는 17.8%에서 최근에는요 21%로 3.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같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이유로는 가격도 가격입니다만은 이 충전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전기차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밝힌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10가지 이유 가운데 충전시설 부족과 구매 가격 부담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전당 주행거리도 불만이 많고요. 또 충전 시간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충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불만도 많습니다. 이런 불만 사항 등이 불만 10가지 가운데 상위 5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말해서 충전과 관련된 문제가 10가지 중에 상위 5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 3월 자사의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일부를 타사 브랜드 전기차에도 공개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또 그리고 이어서 또 월마트도 2030년까지 전국 매장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소비자들의 우려와 이 불만을 덜어내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한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충전소를 개방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지만 타사의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 어댑터가 장착된 충전기가 흔하지 않았고 가격도 다른 충전 업체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니까 아주 급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아직도 이 충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음 차로 전기차 살까 말까 했는데 아예 안 살래,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국내산 국산품을 애용하자, 소위 말해서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로 미국의 고속열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아예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에 이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따른 어떤 부작용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속열차 사업은 아예 좌초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그 인프라 사업은 미국에서 제조된 그런 열차를 사용하고 철도에도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속 20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미국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는 고속열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고속열차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전용 철도에서 시속 155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그런 열차를 가리킵니다. 미국에 지금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시속 155마일은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킬로미터로는 시속 248km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암 투병 중 고향으로 돌아가서 3개월째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올해 98살이십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근황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에서 현재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간 이끌어온 인권단체 카터 센터를 활동에 또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등 생각보다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자주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야,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 올해 48살인데 제이슨 카터가 어제 애틀란타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기념 행사에서 밝힌 겁니다. 제이슨 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슬린 카터 여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이한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재 최장수 기록을 쓰고 계십니다. 부인 로슬린 여사는 올해 95살이십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간암 투병 사실을 알린 뒤에 7개월 후 완치를 선언했습니다만은 피부암이 재발해서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되면서 올해 2월 치료 대신에 호스피스 의료를 선택했습니다. 연명 치료 대신에 호스피스 받겠다라는 얘기죠. 호스피스 의료는 잘 아시는 대로 암 환자 등 중증 말기 환자를 치료, 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는 연명 치료를 하기보다는 고통을 경감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조금 더 준다면 사무실 출근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면 재택근무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 부분 재택근무 38%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약 78%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얼마나 자주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은 결과 전체의 37%는 항상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 35%에 달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설문 응답에 응한 그 응답자들 대부분은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 출근하는 일자리도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출근을 하더라도 월급을 더 주는 직장을 선택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임금, 즉 월급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좋은 상사,
라고 꼽은 답변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좋은 상사라는 기준은 뭘까요? 일 잘하는 상사가 좋은 상사일까요? 아니면은 나한테 일 많이 안 시키는 상사가 좋은 상사일까요? 좋은 상사의 의미는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의 식사. 한국의 대통령들 얘기할게요. 자, 20년 경력 청와대 셰프 천상현 씨가 역대 대통령들의 식사와 관련된 뒷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천상현 씨는 1998년 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20년간 총 5명의 대통령 식사를 담당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죠. 천상현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식사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최고의 대식가로 꼽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좀 드심에 따라서 식사량이 좀 줄긴 했지만 임기 초반 한 2년 정도까지는요, 유도 선수에 버금갈 정도의 식사량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삭히지 않은 홍어회였다고 합니다. 삭히지 않은 것도 있군요. 천상현 씨는 삭히지 않은 홍어회는 맛이 들면 흑산도에 삭힌 홍어 못지않게 맛있다 라면서 생선살에서 인절미 맛이 난다 라고, 진짜 별미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한 식사량으로 소식을 해서 인간 저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종 나물 반찬을 딱 20g씩만 드셨다고 합니다. 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넘치게 충분히 좀 많은 양을 내놔도 박 전 대통령은 딱 20g씩만 식사를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울이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입맛이 없을 때는 보양식으로 돌솥 간장 달걀밥을 드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요? 돌솥 달걀 간장밥. 뭔지 알긴 알겠습니다. 돌솥 간장 달걀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맛이 없을 때 드셨다고 합니다. 천상현 씨는 가장 마음이 가고 생각나는 대통령으로 누굴 꼽게 됩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마치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가리는 음식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잘 잡수셨다. 막회와 국밥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셨다라면서 직원들에게도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요거 지금 것같이 똑같이 국을 좀 똑같이 끓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상 칭찬을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있었답니다. 오늘 너무 맛있었다라면서 다음에도 요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는 똑같이 어떻게 끓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다시 나오라는 보장이 항상 없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다고 하는데, 천 씨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오늘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음식을 다시 만들 때는 청와대 요리사들이 서로 네가 해라, 네가 끓여라 라고 좀 미루기도 했다는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특별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이 하루는 청와대 주방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권양숙 여사께서 직원들 불편하게 거기를 왜 들어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두 분이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게 됐다라면서 이제 웃음을 지어내게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노 전 대통령과 입맛이 매우 비슷하셨다라면서 역시 막회와 국밥을 즐겨 드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식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 모두 대통령보다 더 맛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